이 레몬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과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체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이 우리 인체에 쌓이고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수를 맨 처음에 먹을 때 약간 부담이 되시면은 오렌지하고 한번 곁들여 드셔보세요. 레몬에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이 레몬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과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체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는 건강한 세포가 대사를 할 때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물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탄소와 요산과 활성산소 같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세포라도 대사를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독소입니다. 이 독소들은 우리 인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간이 해독을 하고 또 신장이 해독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생활을 보면은 간을 괴롭히고 신장의 기능을 떨어지는 식생활을 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건강한 세포의 신진대사로 일어나는 독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이 우리 인체에 쌓이고 또 우리 혈관을 막고 또 우리의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왜냐하면은 레몬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막힘을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가 있고 비타민 E가 있고 또 셀레니엄이나 아연 같은 이런 항산화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인체에 쌓이는 독소를 그 무엇보다도 잘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사를 통해서 독소가 쌓이고 또 우리 식생활과 환경 때문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러한 독소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인체는 그 독소는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라는 사람도 원래 독소가 쌓이고 그 독소를 해결할 능력을 점점 떨어지는 생활 습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몬을 먹지 않으면은 인체는 독소가 쌓이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레몬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어줘야 됩니다. 레몬의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레몬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게 된다면은 그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 음식에 있는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레몬에 있는 유기산이나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항산화 미네랄들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 레몬에 있는 섬유소 안에 있는 영양들을 우리가 쏙쏙 뽑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레몬즙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스퀴즈해서 이렇게 돌려서 먹는 건데 그거는 육즙만을 먹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물. 그 안에 있는 물에는 유기산도 있고 어느 정도의 영양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는 영양들은 레몬의 섬유질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녹즙기를 써서 섬유질을 이겨서 그 안에 있는 영양들을 뽑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레몬에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녹즙기를 써서 레몬에 즙을 넣어서 먹는 건데 그 섬유소 안에 있는 영양을 뽑기 위해서는 섬유소도 같이 우리가 즙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진 레몬즙은 신맛과 쓴맛이 나요. 왜냐하면은 그 섬유질이 쓴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몬에 있는 영양을 내가 다 먹었다고 아는 방법은 레몬즙이 시고 쓴맛이 공존하는 레몬즙을 먹었을 때 그렇습니다. 레몬수를 마실 때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레몬즙을 우리가 마실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우선 껍질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란 껍질을 많이 먹는데 물론 노란 껍질에도 항산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독소가 공존합니다. 이 독소는 레몬이 아주 좋은 과일이기 때문에 여러 곤충들이 이제 레몬을 먹기 위해서 와요. 그러면은 레몬에 있는 그 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에 어느 정도의 독소가 있습니다. 이 독소가 그렇게 많은 독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계속 먹게 된다면은 이 독소는 우리 인체에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 이 독소를 레몬 껍질에 있는 독소를 계속 조금 과일 파리에게 우리가 계속 주입을 했을 때 과일 파리의 생식 기능이 완전히 멈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 노란 껍질은 다 까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과일만 먹어야 됩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레몬수에 대한 효능이 점점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레몬즙들이 유통이 되게 됐는데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열을 가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열이나 자외선을 가하는 공정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열이나 자외선을 가하게 되는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파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많이 판매되는 레몬즙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껍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레몬즙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직접 짜는 거, 그게 가장 안전한 거고요. 그리고 레몬즙을 우리가 고르게 될 때 이게 이게 열이 가해졌는지 자외선이 가해졌는지 껍질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레몬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약효가 좋으려면은 약발이 세려면은 충분한 약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레몬을 썰어서 물에 담가 놓는 것도 뭐 물론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렇게 큰 약효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레몬을 생즙을 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섬유소까지 같이 짜서 약간 이렇게 쓰면서 신맛이 나는 즙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하지만 이 레몬을 맨 처음 먹을 때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레몬은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상처가 나서 염증 반응이 있을 때 레몬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엄청 따갑겠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염이 있을 때 레몬이 들어가면은 따가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레몬을 희석해서 드셔야 됩니다. 내가 먹어봤는데 속이 쓰리다. 희석하세요. 1대 10의 비율로 희석을 하시고, 만약에 그것도 부담이 된다. 그럼 우선은 레몬을 스탑을 하시고 레몬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떠한 의사분이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계속 속이 쓰리다는 거예요. 뭐만 먹어도 속이 쓰리대요. 그래서 그분은 레몬을 먹으면 분명히 속이 쓰릴 겁니다. 위험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렌지즙을 일주일 동안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분이 오렌지는 산이고 또 당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그런지. 그런 다음에 일주일 한번 드셔보세요.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만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분이 속쓰림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몬을 먹을 수 있는 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레몬을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또 레몬즙을 먹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체의 건강의 유지와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아플 때 보면은 약이 모자라서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 인체가 아픈 것은 혈관이 막히고 그리고 그 혈관을 막힌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양이 없고 또 우리 세포가 신진대사를 할 때 필요한 영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질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낫기 위해서는 영양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레몬도 그 영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에 위염이 있어서 먹지 못한다는 것은 질병을 낳을 그 기회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내린 그런 방법대로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먹어 나가야겠죠. 레몬 껍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레몬 껍질은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는 이제 악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 껍질은 항상 다 제거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물론 레몬 껍질에 어느 정도의 항산화 그 효소가 있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활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고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몬즙으로 먹게 된다면은 우리 안에서부터의 건강이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그 레몬 껍질을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활용할 필요는 없고 그 시간에 한 번 더 레몬즙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면은 그게 더 이득이 아닐까요? 레몬수에 추가로 넣으면 좋은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레몬수를 맨 처음에 먹을 때 약간 부담이 되시면은 오렌지하고 한번 곁들여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레몬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맛 또한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율은 뭐 레몬 1, 뭐 오렌지 한 4, 1대 4 비율로 하시면은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신과일이기 때문에 항산화가 아주 풍부해요. 레몬에 있는 항산화 요소와 오렌지에 있는 항산화 요소가 같이 만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항산화의 효과가 증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과 오렌지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피부 미용을 위해 레몬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피부 미용은 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부는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징집된 우리 인간의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해독이 되기 시작하면은 피부가 맑아져요.
저희 천연건강교육원에는 환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는데 그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피부가 약간 푸석푸석하고 병색이 짙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레몬즙과 다른 즙들을 처방에 맞게끔 계속 복용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일주일과 열흘 후에 피부의 색깔이 변하고요. 피부에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모세혈관이 해독이 되면서 일어나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인데, 우리가 피부 미용은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피부과나 어디에 가서 시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에서 우리 모세혈관이 해독이 되고 모세혈관의 막힘이 해결이 되면서 일어나는 피부의 변화는 영구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레몬 많이 먹으면은 모세혈관이 해결이 되고 또 모세혈관의 막힘이 해결이 되고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즙도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될까요? 레몬즙뿐만 아니라 모든 신과일이 우리 모세혈관의 혈관 막힘을 해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레몬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나 자몽, 사과 주스 어느 정도의 이제 피부 미용을 할 수 있는 모세혈관을 정화시키고 막힘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지방간의 주 원인은 우리 식생활에 있습니다. 지방간은 우리 간에 지방이 독소의 형태로 끼는 건데 우리 인체는 독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간에서는 그 독소를 중화하기 위해서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에 독소가 끼고 그거를 중화하기 위해서 간에서 지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지방간이라고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간에 직접적으로 독소를 일으킬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인체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소화하고 소화된 그 물질이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에는 거의 물의 형태인 당이 가는데 그 당 안에 있는 여러 영양소를 흡수해서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올려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영양뿐만 아니라 독소 또한 똑같은 경로를 타고 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독소라면은 간으로 가서 간에 계속 쌓이게 되겠죠. 독소를 만들 수 있는 음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국수, 시리얼, 여러 가지 이 밀가루 음식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은 섬유질입니다. 이 탄수화물이 간에 독소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왜 그러냐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장벽에 붙어요. 장벽에 붙어서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독소를 만들어내면은 우리 내신경이 그걸 감지하고 인체에 명령을 내려서 점액질로 그걸 싹 싸버려요. 그러면은 그 썩는 물질과 장벽에 붙어서 썩는 탄수화물과 그 탄수화물로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 활성산소는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게 됩니다. 삶은 섬유질도 마찬가지예요. 장벽에 붙어요. 생섬유질은 장벽에 붙지 않고 장벽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삶은 섬유질은 반대입니다. 탄수화물처럼 장벽에 붙어서 똑같은 일을 해내요. 활성산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튀김입니다. 튀김은 높은 온도에서 우리가 기름을 아주 높은 고열로 가열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이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는 산화된 환경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튀김을 튀길 때 일어나는 일은 음식의 재료인 식품을 싸고 있는 인지질이 전부 다 과산화지질로 변해서 이 과산화지질은 활성산소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계속해서 활성산소를 계속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독소를 만들어서 지방간을 일으키는 음식은 첫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 두 번째, 삶은 섬유질, 그리고 세 번째는 튀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간에 독소를 공급하고 싶다. 그러면은 술과 담배. 이거는 이제 불붙은 간에 완전히 그냥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방간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간을 방치하면은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 전 세대 의사 선생님들은 이 지방간의 심각성을 환자들에게 잘 인지시키지 못하고 인식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에는 저희가 의대에서 그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자들에게 지방간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병원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지방간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는
지방간이 그냥 지방간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간경화로 진행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간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은 간경화, 간암 꼭 생각하시고 그거를 예방하고 또 지방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을 해야 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간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간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계속해서 간을 괴롭히고 간에 독소를 공급하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간을 괴롭히는 원인들, 정제된 탄수화물, 삶은 섬유질이 많은 식단, 그리고 튀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간식을 한다거나 야식을 한다거나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다 또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간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간식을 하게 되면은 간이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 간이 좀 휴식을 해야 되는데 휴식을 하지 못해요. 또 우리가 야식을 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간은 밤새 내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체가 정말 며칠 밤만 새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간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은 간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식생활 습관을 고치고 또 간에 독소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간을 회복시키는 건데 간에 있는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간에 일어나는 지방간 때문에 일어나는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간의 독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생각하면은 마른 멸치, 우유, 치즈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칼슘은 산화된 칼슘입니다. 산화된 칼슘은 인체에 들어와서 간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더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칼슘은 살아있는 칼슘입니다. 이 칼슘은 채소와 씨앗, 통곡식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채소를 식단에 점점 늘리고요. 그리고 생씨앗 또 통곡식을 점점 우리 식단에 이 양을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저항력, 즉 면역력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각각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꼭 필요한 연료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식품 중에서 가장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은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볶은 들기름 아니에요. 생들기름입니다. 이 생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식단에 생채소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또 생씨앗도 있고 또 통곡식으로 만든 밥, 현미밥이죠. 거기에 생들기름까지 먹어준다면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또 지방간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은 식단이 됩니다. 생들기름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할까요? 생들기름을 섭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생들기름을 약처럼 드시는 분은 그냥 공복에 한 숟가락 정도를 이렇게 먹어주면 좋습니다. 한 숟가락 먹었을 때 내가 설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 소화 기능이 그거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은 한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반으로 늘리고 나중에 한 두 숟가락 정도 늘리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방법보다는 식사와 같이 먹는 방법인데 우리가 먹는 방법이 이제 채소를 먹을 때 생들기름 장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이 생들기름을 넣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소량의 소금을 뿌리면 이제 들기름 장이 되는데 거기에 채소를 찍어 먹으면 아주 좋은 이 밥 반찬이 돼요.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은 고소하고 짠맛이 같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채소를 즐기지 않는 분들도 듬뿍 찍어서 먹게 된다면은 채소에 있는 상큼함, 신선함과 고소함과 약간의 짠맛이 곁들여지면서 아주 좋은 밥 반찬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먹게 된다면은 생들기름도 많이 먹고 또 건강한 생채소도 우리 식생활에 별 부담 없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방간에 도움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칼슘이 많은 채소를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인체가 간이 빨리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간이 해독을 하고 간이 소화를 하고 간이 효소를 만들어서 신진대사의 핵심인 효소들을 세포로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료들이 있습니다. 간을 우리가 자동차로 비교를 하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방간에서 회복이 되고 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아주 많이 필요하고, 그 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칼슘이 많이 들어간 채소를 즙으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채소는 당근과 그리고 케일 그리고 민들레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채소는 각각 아주 특수한 영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된 영양이 바로 칼슘을 대량 함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무게 비율이에요. 당근은 한 70% 정도 넣고, 케일은 한 20% 정도, 그리고 민들레는 한 10% 정도 넣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이 정도 시작하는 거는 아마 이 정도 시작하면은 딱 좋은 그 비율을 가지고, 맛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당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맛을 내면서 먹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씨앗즙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히 칼슘이 많은 것은 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근과 씨앗을 같이 즙을 내서 먹으면은 이 칼슘이 증폭하고, 또 이 씨앗에는 칼슘 외에도 아미노산도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이 당근 씨앗즙의 재료를 살펴보면은 당근과 생기리, 그리고 생참깨, 생메밀, 그리고 생달맞이꽃씨, 생홍화씨를 우리가 쓰는데, 이 생기리에는 칼슘이 아주 많고 아미노산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참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씨앗에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의 함량을 보게 된다면은, 이 씨앗즙을 우리가 내서 먹을 때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은 대개 한 7만 밀리그램 7만 밀리그램이 100g에 들어있는 양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생각하면은 콩을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콩에는 한 2만 밀리그램 정도가 있습니다. 또 두부를 생각하는데 두부에는 8천 밀리그램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씨앗즙을 먹게 되면은 칼슘도 풍부하지만은 아미노산이 콩과 두부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 씨앗즙을 먹으면은 아주 좋은데, 이 당근 씨앗즙을 만들어서 먹을 때는 식사와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과는 다르게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사를 한 다음에 식사를 마치고 한 200cc 정도 당근 씨앗즙을 먹어주면은 우리 간의 기능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간을 해독할 수 있는 칼슘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또 지방간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양이 됩니다. 간 건강을 지키면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인체의 건강의 핵심이 됩니다. 몸이 만냥이면은 간은 9천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은 인체의 아주 핵심적인 장기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체는 10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얼마나 신진대사를 잘하고 또 생존을 잘하고 세포 재생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간에서 해독을 잘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혈액에 오염이 없도록 지켜줘야 되고요. 또 세포들의 대사의 핵심인 효소를 간에서 만듭니다. 간에서는 2만 5천여 가지 정도의 효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효소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때 이 기능을 충분히 하는 간은 첫 번째 소화를 잘해서 영양의 수입을 원활하게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해독을 잘해서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2만 5천여 가지의 효소를 만들어서 세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리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점점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간 기능의 저하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 질병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 기능을 다시 회복이 돼야지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만 건강하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간의 기능을 흔히 알 수 있는, 아주 손에서 집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방귀를 얼마나 끼느냐를 이제 세어보는 겁니다. 방귀는 음식이 안에서 썩을 때
나타나는 가스입니다. 간 기능이 좋아야지 소화 효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서 간은 화학적 소화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는 방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인은 2회 미만의 가스가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2회 이상이 나오고 5번, 10번 이상이 나오면은 벌써부터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된 거고요. 내가 방귀가 한 20번, 30번이 나오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방귀를 뀌는지 또 다른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 발 뒤에 각질이 있는지, 내 발에 무좀이 있는지, 이것도 내 간 기능의 저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때 집에서 쉽게 내 간 기능의 저하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이럴 때는 빨리 간을 괴롭히는 일을 스탑하고 간을 회복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하고 이 영양이 흡수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하고 그리고 햇볕을 쬐주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아프게 된다면은 우리는 흔히 특효약을 찾아 나갑니다. 야, 어떤 약이 좋더라. 어떤 약을 먹으면은 좋아진다더라. 하지만 약은 증상을 완화하는 것뿐이지 질병의 원인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증상을 완화한다 한들 우리의 몸에 질병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질병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각종 심각한 합병증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떠한 특효약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질병에 걸렸을까라는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은 내 식생활 습관이 어땠는지, 내 식생활 습관에서 얼마 정도의 생야채가 있었는지, 생과일이 있었는지, 생씨앗이 있었는지, 내가 그런 것을 아예 먹어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먹더라도 소량만 먹어준 것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활발하게 자주자주 움직였는지, 그리고 햇볕을 얼마나 쬐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서 이러한 것들을 바꿔나갈 때 질병의 원인이 해결되고 또 질병의 원인이 해결되면서 증상이 완화가 되는 그 길로 가야지 우리가 반대로 증상만 자꾸 완화하고 질병의 원인은 계속 진행되는 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프다 또는 내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방금 한 거대로 내가 먹는 음식과 운동과 햇볕을 얼마나 쬐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